편안한 금요일 오후 보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즐거운 저녁 시간에 보탬이 되는 뉴스 플러스입니다. 가수 김호중 씨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은 사고 당시 김 씨의 음주 수치가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고 보고 음주운전 혐의를 추가 적용했습니다. 어제 가처분 인용으로 유임된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뉴진스를 위해 하이브와 타협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잠시 뒤 이슈 플러스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정리해드립니다. 지난해 8월 윤석열 대통령과 이종섭 전 장관의 3차례 통화에서 최상병 관련 언급은 전혀 없었다는 대통령실의 첫 입장이 나왔습니다. 윤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낼 가능성도 전해집니다. 어도어 임시주주총회에서 민희진 대표 유임이 확정되고 측근 이사 2명은 해임됐습니다. 하이브와 어도어의 불편한 동거가 시작된 건데 민 대표는 타협점을 찾자며 화해를 제안했습니다. 북한이 어제 실시했던 초대형 방사포 18발을 무더기 발사한 장면을 공개했습니다. 서북도서 일대 GPS 전파 교란 공격도 사흘째 이어갔습니다. 지난해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친 오송 참사를 부른 임시제방 부실 축조 책임자들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현행 규정상 형량에 한계가 있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습니다.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결과가 확정될 경우 SK의 경영권이 흔들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SK그룹의 주가는 이틀 연속 급등했습니다. 공화당 대선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성추문 입막음 돈 의혹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여전히 무죄를 주장하는 가운데 미국 대선 판도가 흔들릴지 주목됩니다. 뉴스 플러스 첫 소식입니다. 지난해 8월 윤석열 대통령과 이종섭 전 장관이 하루 3차례 통화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실이 당시 통화에서 최상병 관련 언급은 전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야권을 중심으로 공세가 거세지자 기존 입장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선을 긋는 모습입니다. 강희경 기자입니다. 해병대 수사단이 최상병 사건을 경찰에 넘긴 지난해 8월 2일 윤석열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3차례에 걸쳐 통화한 사실이 드러나며 논란이 일었습니다.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 결과가 경찰에 이첩됐다가 회수되는 과정에 윤 대통령이 직접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겁니다. 그러나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당시 3차례 통화에 최상병 관련 언급은 전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관계자도 당시 이 전 장관이 우즈베키스탄에 출장 갔던 기간인 만큼 방산 등 상대국 현안과 관련해 통화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두 사람의 통화 내용은 알 수 없으나 대통령과 국무위원의 통화는 자연스럽다던 기존 입장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입니다. 야권을 중심으로 공세가 거세지자 본격적으로 선긋기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실제 통화 내용을 뒷받침할 정황도 있다며 야권 등에서 제기하는 모든 의혹은 소설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그러면서 의혹을 신속히 해소하기 위해서는 특검을 도입할 게 아니라 공수처가 수사에 더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야당은 해명의 의문을 제기하며 하루빨리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종섭 장관의 휴대폰과 그때 전화를 받은 다른 분들의 전화 휴대폰들을 압수수색하면 무슨 내용을 했는지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수사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공수처 수사가 진전돼 이 전 장관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면 윤 대통령이 직접 통화 내용에 대한 입장을 밝힐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네며 몰래 촬영했던 최재형 목사가 다시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최 목사는 김 여사에게 수차례 청탁을 했다며 특히 대통령실을 통해서 보훈부 관계자를 소개받은 구체적인 증거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신지원 기자입니다. 두 번째 검찰에 출석한 최재형 목사는 지난번과 달리 김건희 여사에게 자신이 지인 관련 부탁을 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평소 친분이 있던 김창준 전 미국 연방 하원 의원을 한국 국립묘지에 안장시켜달라고 부탁했는데 이후 실제로 당시 총무비서관실 과장이 국가보훈처 사무관 연락처를 알려줬다는 겁니다. 다 받으셨고 청탁도 절반은 반응이 없었고 절반은 반응이 있어서 대통령실 직원과 관계 부처 직원들까지 연결을 해주는 노력까지는 하셨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청탁이 이루어진 것은 단 한 건도 없었다는 거. 다만 취재 목적이었을 뿐이라며 실제로 청탁이 성사되진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당시 대통령실 및 보훈부 직원들과 통화한 기록이 있다며 검찰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최 목사는 앞서 김 여사에게 300만 원대 명품 가방을 건네며 몰래 촬영한 혐의로 한 차례 조사를 받았고 당시 구매 자금과 촬영 장비를 제공한 인터넷 매체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도 명예훼손 혐의 피의자로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서울의 소리 측은 최 목사가 촬영한 영상 원본과 김 여사와 주고받은 대화 기록을 검찰에 제공하고 180만 원 상당의 명품 화장품과 40만 원짜리 양주도 선물한 적이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추가 고발한 상태입니다. 검찰은 관계자들을 불러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김 여사에 대한 소환 조사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지난해 7월 14명이 숨진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미호천교 임시제방공사 현장 소장과 감리단장에게 1심에서 법정 최고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현장 소장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감리단장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특히 현장 소장에게 선고된 형량은 관련법상 최고 형량입니다. 재판부는 현장 소장에게는 징역 15년, 감리단장에게는 징역 12년은 선고를 해야 하지만 현행법 규정상 그렇게 선고하지 못한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뉴진스의 소속사인 어도어 임시주주총회에서 민희진 대표의 유임이 확정됐습니다. 하지만 민 대표 측근인 경영진 2명은 해임되고 하이브 측 인사 3명이 새로운 이사진으로 선임됐습니다. 민 대표 측은 기자회견에서 신임 이사진이 더는 민 대표의 자리를 문제 삼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순표 기자. 네, 문화산업부입니다. 네, 먼저 기자회견 내용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민 대표는 먼저 법원의 가처분 신청과 주총 결과가 나오기까지 도와주신 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꺼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첫 번째 임무는 어도어 대표이사라며 그동안 자신의 행동이 왜 어도어에 대한 배임이 되는지 이해하기 힘들었다고 토로했습니다. 이어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배임 혐의와 경영권 부담에서 벗어나 홀가분하지만 뉴진스의 활동 계획과 비전이 차질을 빚어 안타깝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영권과 관련해서 민희진 대표 측은 가처분 신청 인용 과정에서 하이브가 제시한 해임 사유 가운데 법원에서 인용된 조항이 하나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총에서 선임된 하이브 측 이사들이 민 대표의 거취를 문제 삼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법원 결정의 취지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주총에서 해임된 민 대표 측 이사 2명에 대해서도 다른 역할을 맡아 어도어에서 계속 일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민 대표 측은 그러나 하이브에서 선임된 이사 3명의 자격 여부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오전에 열린 주주총회 결과도 다시 한번 자세히 정리를 해주시죠. 네, 오전에 열린 임시주주총회에서 민희진 대표는 유임됐고 측근 이사 2명은 해임됐습니다. 당초 오늘 임시주주총회는 하이브가 민희진 대표를 해임하기 위해 소집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법원이 하이브의 주총 의결권 행사를 막아달라는 민 대표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하이브가 민 대표를 해임하지 못한 겁니다. 대신 대주주인 하이브는 민 대표의 측근 이사 2명은 해임하고 그 자리에 하이브 측 인사 3명을 새로 이사로 선임했습니다. 결국 오늘 주총에 따라 어도어 경영진이 민희진 대표 한 사람과 하이브 측 이사 3명이 있는 1대3 구도로 재편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 어도어의 경영을 놓고 민 대표와 하이브 측의 대립이 상당 기간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지금까지 문화산업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 씨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으로 사고 당시 김 씨의 음주 수치를 특정해 음주운전 혐의도 추가로 적용했습니다.
유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 씨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지난 9일 사고를 내고 달아난 지 22일 만입니다. 정장 차림으로 다리를 절뚝거리며 경찰서를 나온 김 씨는 죄송하다고 반복하며 입장은 나중에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검찰 성취 앞두고 따로 하실 말씀? 죄송합니다. 끝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끝나고는 어떤? 조직적으로 사건을 은폐한 소속사 대표와 본부장, 대리 자수한 매니저도 함께 송치됐습니다. 경찰이 적용한 혐의는 인정하시나요? 죄송합니다. 김 씨는 음주 뺑소니 사고 직후 경기도로 도주했습니다. 그 사이 매니저가 김 씨를 대신해 자수하고 김 씨 자신은 술을 마시지 않았다는 등 혐의를 부인하면서 거짓말 논란이 일었습니다. 특히 사건 초기 음주 측정이 되지 않으면서 음주 운전 혐의가 적용될지가 관건이었는데 최종적으로 뺑소니와 위험 운전치상, 범인 도피 교사 등에 더해 음주 운전 혐의까지 함께 적용됐습니다. 김 씨의 몸무게를 측정한 경찰이 위드마크 공식을 통해 음주 수치를 측정한 겁니다. 앞서 경찰은 각종 증거와 참고인 진술 등을 토대로 충분히 혐의 입증이 가능하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는데 고강도 수사 끝에 사고 당시 김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를 넘는 면허 정지 기준을 넘는 상태였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방송인 이창명 씨 사건 등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받고도 재판에서는 음주운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김 씨는 앞으로 최장 20일간 구속 상태로 보강 수사를 받게 됩니다. 검찰 단계에서 김 씨의 음주운전 혐의를 입증할 구체적인 물증이나 추가 범죄 정황이 드러날지 주목됩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서울 강남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모녀에게 흉기를 휘두르 살해했다가 경찰에 붙잡힌 남성이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도주 끝에 붙잡힌 남성은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홍민기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피의자가 경찰에서 계속 조사를 받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11시쯤 살인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가 서울 수서경찰서로 압송됐습니다. A씨는 왜 범행을 저질렀는지 또 피해자와는 무슨 관계인지 묻는 취재진에게 죄송하다고만 답했습니다. 다만 범행은 우발적으로 저질렀고 흉기도 미리 준비한 게 아니라고 답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범행 왜 저지르신 건가요? 흉기가 무슨 관계십니까? 죄송합니다. 계획적으로 범행 저지르신 건가요? 아닙니다. 왜 도주하셨습니까? 앞서 어제 저녁 6시 50분쯤 서울 대치동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60대 여성과 30대 여성 2명이 흉기에 크게 다쳐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오피스텔 주변 상인들은 범행 당시 큰 비명이 들렸다고 전했는데요. 모녀 사이인 두 여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A씨는 이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직후 택시를 타고 도망쳤는데요. 도중에 택시에서 내려 버스를 타거나 걷기도 하는 등 경찰 추적을 따돌리려 한 정황도 발견됐습니다. 하지만 오늘 오전 7시 45분쯤 사건 현장에서 7km 정도 떨어진 서초구 남태령역 근처 길거리에서 지구대 경찰관과 형사들에게 긴급 체포됐습니다. 경찰이 추적에 나선 지 12시간여 만입니다. A씨는 피해 여성들과 가족 관계는 아니고 어머니인 60대 여성과 지인 관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범행이 발생한 오피스텔도 어머니 60대 여성의 사무실로 파악되는데요. 경찰은 교제 살인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검거된 A씨를 상대로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또 이와 함께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재판부는 최 회장의 진술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2013년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쓴 편지 내용과 법정 증언이 달랐던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김다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횡령 사건으로 구속 중이던 지난 2013년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에게 불륜을 고백하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자신이 내연녀 김희영 씨에게 이혼하라고 시켰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8년 김 씨 관련 명예훼손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한 최 회장은 김 씨의 이혼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증언했습니다. 5년 전 자신이 쓴 편지와 반대되는 내용을 말한 겁니다. 최 회장은 노 관장과의 이혼 소송에서도 김 씨를 보호하기 위해 자신이 이혼하라고 시킨 것처럼 편지를 썼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대목에서 최 회장의 진술 신빙성을 의심했습니다. 여러 판단을 종합했을 때 편지 내용의 신빙성이 높아 보인다며 최 회장이 법정에서 명백한 거짓말을 했다고 판단한 겁니다. 재판부는 만약 최 회장 주장대로 편지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면 아내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된다며 어느 쪽이든 최 회장 주장을 전반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지 근본적인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혼외자의 존재를 확인하러 자신을 찾아온 아이들에게 헛소문이라고 말하는 등 가족에게도 상당한 기간 거짓말을 했다고 질타했습니다. 최 회장의 진술 신빙성이 떨어지며 항소심은 사실상 노 관장이 승리했지만 최 회장 측 상고로 소송은 3라운드까지 접어들 전망입니다. 최 회장의 SK 측이 본사 건물에서 철거하라며 노 관장의 아트센터 나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도 다시 시작됐는데 6월 중에는 선고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앞서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부가 철거 요구는 노 관장 지위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라고 지적한 가운데 부동산 관련 소송은 어떻게 결론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SK 주식도 분할 대상이라는 항소심 판결이 나온 이후 이틀째 관련 주가가 폭등했습니다. 오늘 유가 증권시장에서 SK는 어제보다 11.45% 폭등해 17만 6,2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어제 9% 넘게 오른 15만 8,100원에 거래를 마친 이후 이틀째 급등세를 이어간 겁니다. 이른바 SG증권발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1년여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연루 의혹을 받았던 가수 임창정 씨와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은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윤웅성 기자입니다. 지난해 4월 8개 주가 종목이 대규모로 폭락하면서 나흘 동안 8조 원이 증발했습니다. 투자 자문업체 대표 라덕연 씨 등 일당은 폭락 전 인위적으로 주가를 띄운 혐의로 이미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최근 주가 조작 의혹을 최초 제보했던 라시의 초창기 동업자 김모 씨까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기면서 1년여 동안의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사건에 연루돼 논란이 불거졌던 가수 임창정 씨와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앞서 임 씨는 한 투자자 모임에서 라시를 치켜 세우는 동영상이 공개돼 공범 의혹이 일었습니다. 근데 돈을 맡겨. 이게 종교야. 너 잘하고 있어. 왜냐면 내 돈을 가져갈 하지만 검찰은 임 씨가 라시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현장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 즉흥적인 말을 한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계좌와 휴대전화 등을 분석한 결과 임 씨가 라시 측으로부터 투자 수익금이나 투자 유치 대가를 받지 않았고 시세 조종 범행을 알면서 가담했다는 증거도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회장은 앞서 대규모 폭락 전 자신이 갖고 있던 다우데이터 주식을 처분해 600억 원 넘는 시세 차익을 챙겨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자신이 소유한 계열사인 키움증권으로부터 시세 조종 대상 종목과 관련한 정보를 보고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는 등 혐의가 없다고 봤습니다. 김 전 회장 등의 매매가 폭락의 배경이라는 의혹 제기도 이어졌지만 검찰은 특정 세력에 의해 주가가 내려간 게 아니라고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위적으로 띄웠던 주가가 시장 원리에 따라 떨어지는 과정에 고위험 상품들의 반대 매매 등이 결합하면서 폭락이란 결과가 나왔다는 겁니다. 검찰은 라시 일당의 주가 조작으로 피해를 봤다는 다른 고소 고발 사건에 대해선 수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반성 없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 지도로 20발에 가까운 초대형 방사포를 처음으로 한꺼번에 발사하는 장면을 공개했습니다.
무력 도발에 이어 서북도서 일대에서는 사흘 연속 GPS 교란 공격이 이어져 어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김대겸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 조선중앙TV가 공개한 600mm 초대형 방사포 발사 장면입니다. 이동식 발사대 18대가 일렬로 늘어서 있고 일제히 미사일을 쏘아 올립니다. 훈련과 미사일 발사를 지켜보는 김정은 국무위원장 모습도 사진으로 함께 공개됐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직접 위륙12 사격 조직을 명령하시고 현지에서 지도하셨습니다. 국가 주권과 영토 완종 수호를 위한 북한이 쏜 초대형 방사포는 한미 군 당국이 KN-25로 부르는 최대 사거리 400km의 단거리 탄도 미사일로 한두 발이 아닌 무더기 발사는 전례가 없습니다. 북한은 365km 떨어진 섬 목표를 명중 타격했다고 밝히며 이번 훈련이 자신들의 주권적 권리 행사에 무력 시위를 벌인 남한을 정조준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한미 공군이 항공기 90여 대를 동원해 올해 2분기 공격편대군 비행훈련과 타격훈련을 실시한 것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타격 대상까지 명확히 하며 발사 위치에 따라 서울과 대전, 청주, 서산 등 우리 공군 주요 기지를 타격할 수 있다는 점을 내비쳤습니다. KN-25, 소위 말하는 600mm 방사포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그 각 비행장을 초토화시키기 위해서 각각의 그 공군 비행장을 할당을 해놨어요. 우리가 언제든지 너희들을 때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서해 북방한계선 부근 백령도와 연평도 일대에서는 북한 소행에 GPS 전파 교란 작전도 이어졌습니다. 인근 어선들의 GPS 시스템에 장애가 생긴 건 물론 함정 간 소통 수단인 국제상선 통신망 기능까지도 차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북한이 무력 도발에 이어 전파 교란이나 이른바 오물풍선 투척 등 비무력 도발까지 감행한 건 일종의 심리전이거나 최근 위성 발사 실패에 따른 후유증일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김정은의 치적이 될 우주 발사가 실패하면서 이거를 좀 관심을 좀 돌리고자 하는 그런 접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일각에서는 최근 북한의 경제난치 속으로 사상 통제를 강화하는 동시에 이국가론 등 외부 적대 상황을 부각해 체제 결속을 주력하려는 의도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의 입법 독재에 소속 국회의원 108명이 단결에 맞서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민생에 초점을 둔 1호 법안도 공개했는데요. 야권의 특검법 공세에 집권 여당의 정책 능력으로 맞불을 놓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22대 국회에 입성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8명은 1박 2일 워크숍을 마치면서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똘똘 뭉친 단일 대우로 거대 야당의 입법 독재에 맞서 싸우자고 다짐했습니다. 우리는 협치와 상생의 의회 정신을 지키되 거대 야당의 입법 독재와 정쟁에는 108명이 단결하여 결연하게 맞서 싸운다. 당의 입법 방향을 제시하는 1호 당론 법안도 공개했습니다. 민생공감 531이라고 이름 붙인 패키지 법안인데 민생 회복과 직결된 5개 분야 31개 법안을 추진하겠다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저출생 분야에는 부총리급 저출생 대응기획부를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민생 분야에는 여야 간 이견이 첨예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이 담겼습니다.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하는 내용으로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이른바 구하라법도 다시 추진합니다. 인공지능 등 미래산업, 지역균형 발전과 의료개혁 분야 등 정부 핵심 정책에 발맞춘 입법 과제가 두루 담겼습니다. 정말 충분히 다 협의를 거쳤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아시는 것처럼 고위 당정대도 하고 고위 당정도 하고 이러는데 그 과정에서 정부의 의견을 다 듣고 법야권에서 최상병 특검법과 한동훈 특검법 등을 잇따라 발의하는 상황에서 정쟁보단 민생에 주안점을 두겠다는 맞불 성격이 강하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여당은 상속세와 더불어 종합부동산세 등에 대해서도 서둘러 개편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민주당이 진정성이 있다면 그냥 흔히 말하는 대로 간보기에서 하면 던지고 그 다음에 뭔가 논쟁하듯이 하면서
다시 역공으로. 국민의힘은 이틀간 워크숍에서 총선에서 나타난 민의를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민생을 앞세운 정책정당의 면모로 의석수 열세를 극복하겠다는 전략이 얼마나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 때 발의됐다가 폐기된 김건희 여사 특검 법안을 기존보다 보강했다며 자신의 첫 법안으로 김 여사 종합특검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7개 의혹에 더해 공무원의 무마나 은폐 등 불법 행위 의혹까지 법안에 포함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그동안 봐주기, 시간 끌기식 수사가 문제가 된 만큼 특별검사는 최장 6개월 안에 100여 명의 수사 인력을 투입해 신속히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야당 일부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이 보낸 당선 축하난의 수령을 거부했습니다. 민주당 김원희 의원은 SNS에 윤 대통령 축하난에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며 국회가 바라는 건 난이 아니라 최상병 특검법과 민주유공자법 수용이라고 적었습니다. 조국 혁신당 의원 대부분은 축하난을 받지 않았는데 조국 대표는 역대 유례 없이 사익을 위해 거부권을 오남용하는 대통령의 축하난은 정중히 사양한다고 밝혔습니다. 진보당은 윤종호, 전종덕, 정혜경 의원 3명 모두 축하난을 거부했다며 언론에 별도 공지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수석 대변인은 최소한의 인간적인 도의도 저버린 행태라고 지적했습니다. 22대 국회 원구성 법정 시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 간 협상 속도는 지지부진합니다. 여야는 여전히 핵심 직책인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놓고 팽팽한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171석, 압도적 과반으로 22대 국회를 시작한 민주당은 18개 상임위원장 가운데 적어도 11개는 가져와야 한다는 입장이 확고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직접 나서 법대로 하자며 법이 정한 시한인 6월 7일까지 원 구성을 마치자고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대통령께서도 법대로 좋아하지 않습니까? 여당도 법대로 좋아하지 않습니까? 법에 정한 대로 상임위, 본회의, 여야 합의로 미루자, 하지 말자라고 하지 않는 한 법대로 열기 바랍니다. 여야가 합의하지 못하면 의석수를 무기로 야당 단독으로라도 원 구성 안건을 표결 처리할 가능성을 시사한 걸로 여겨집니다. 거부권 정국과 안보 현안에 민생 입법이 시급하다는 명분을 앞세우면서 동시에 법사위, 운영위원장은 반드시 확보하겠다는 입장이 완고합니다. 이번 탄핵 기각이 당의 법사위를 확보할 필요성에 대해서 더 방증하는 판결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법야권에서 잇따라 특검 법안들을 발의하는 걸 이재명 방탄으로 규정하고 마치 일회용 휴지 뽑듯 쟁점 입법을 남발한다고 질타하면서 법사위를 맡아선 안 되는 방증이라고 경계했습니다. 민생과 법치주의 그리고 국가의 미래를 위협하는 다수 야당의 입법 독재와 정쟁에 맞서 결연한 자세로 임할 것입니다. 관례대로 운영위원장은 여당, 법사위원장은 제2당인 국민의힘이 맡아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하면서 원내 협상 주체도 아닌 이재명 대표가 합의를 독촉하고 나선 데 불쾌한 심기도 내비쳤습니다. 지금까지의 제가 협상 관례상 들어보지도 못한 상황이다. 그러니까 자꾸 국민들께서 이재명 당대표 1인 체제로 1인의 지시에 의해서 움직이는 정당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여야는 다음 주부터 원내 지도부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원구성 협상에 나설 전망입니다. 다만 핵심 상임위원장 자리를 놓고 타협의 여지가 크지 않아 국회가 제때 문을 열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대한의사협회가 정부를 향해 큰 싸움을 예고한 가운데 정부는 의대 증원은 이미 확정이 됐다며 집단 행동은 무의미하다고 일축했습니다. 하지만 의협은 조만간 의견 수렴을 거쳐 행동에 나서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염혜영 기자입니다. 의사협회는 내년도 의대 모집 요강 확정 뒤에 열린 촛불 집회에서 큰 싸움을 예고했습니다. 6월부터 본격적으로 의료농단, 교육농단, 암환자고려장, 어르신고 의료고려장을 막는 의료농단에 대한 큰 싸움을 시작합니다.
등의 구체적인 집단 행동 방식에 대한 언급은 없었지만 교수와 개원이 등 소속 의사들의 의견을 모아 행동에 나서겠다는 점은 분명히 한 겁니다. 의협은 내부 의견을 모아 조만간 행동에 나설 것이라며 오래 걸리지 않을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의사들의 집단 행동은 무의미한 일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내년도 의대 증원은 이미 확정된 과거의 일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25학년도 그 입학 정원은 확정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집단 휴진이라든 이런 어떤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이런 이 집단 행동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는 전공의들을 향해 조속한 복귀를 촉구하면서 이탈 기간에 따라 처분의 내용도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는 대학 총장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이 의대 증원에 따른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를 인정한 만큼 피해액을 산정해 총장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는 겁니다. 혼란 속에 대학들은 신입생 모집을 위한 구체적인 전형을 발표했습니다. 또 진통을 겪던 충남대가 재심의 끝에 학칙 개정을 승인하는 등 대학들은 교육부가 정한 시한 안에 필요한 절차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대통령실이 종합부동산세 폐지를 포함한 세금제도 개편을 검토 중입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아직 방향이 정해진 건 아니라면서도 종부세 폐지까지 포함해서 세금제도 개편을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최근 정치권에서 제기된 종부세 완화 논의에 맞춰 올해 세제 개편안에서 종부세 부담을 대폭 완화할 수 있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내놓을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지난달 은행권 대출과 예금 금리가 모두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 통계를 보면 예금은행의 4월 저축성 수신금리는 연 3.53%로 집계됐습니다. 3월보다 0.05%포인트 떨어지면서 5달 연속 내림세를 이어갔습니다. 대출금리는 4.77%로 한 달 만에 내림세로 돌아서 0.08%포인트 떨어졌습니다. 남자 축구 국가대표 선수와 코치를 지낸 차두리 씨가 여러 여성과 동시에 교제한 의혹과 관련해 송사를 치르게 됐습니다. 차 씨는 확인되지 않은 사생활 폭로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면서 여성 한 명을 고소한 상태인데 취재진이 만난 이 여성은 전혀 다른 주장을 내놨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차두리 씨는 지난달 여성 A 씨를 스토킹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A 씨가 사생활을 빌미로 자신을 협박하거나 SNS에 게시물을 올려 자신이 부정한 행위를 한 것처럼 묘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고소장에는 A 씨와 몇 차례 만난 사이일 뿐이라고 밝혔고 의혹이 제기된 뒤에도 복수의 여성과 교제한 적이 없다며 A 씨와 연인 사이가 아니라는 취지의 해명을 내놨습니다. 그러나 취재진이 직접 만난 A 씨는 차 씨 입장과 상반된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SNS를 통해 만난 차 씨와 3년가량 연인 관계로 지내오다가 최근 차 씨가 바람핀 사실을 들키면서 갈등이 생겼다는 겁니다. 바에서 어떤 여자랑 안고 뽀뽀하고 이런 게 올라가 있는 거예요, 스토리에. 그래서 이제 그걸로 화가 나서 따졌더니 아니다, 저 오해다. 그날 처음 본 여자다. A 씨가 제시한 두 사람의 SNS 대화를 보면 사랑한다, 보고 싶다는 말이 오고 갔을 뿐 아니라 차 씨가 동시에 다른 여성과 교제한 사실을 사과하며 A 씨를 붙잡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A 씨는 SNS에 폭로글을 올린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다른 여성들이 자신과 같은 경험을 하지 않길 바라는 취지였다고 해명했습니다. 이렇게만 나온 거지 훨씬 더 많겠구나. 그리고 이게 안 알려진다면 분명히 차들이라는 사람은 분명히 이 짓을 계속 해나갈 거예요. 분명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이게 잘못됐다는 생각을 못하고 있으시거든요. A 씨 글을 본 뒤 비슷한 문제로 차 씨와 갈등을 겪었다는 증언도 잇따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차들이랑의 대화 내용을 바로 캡처해서 저한테 보내주더라고요. 너무 괘씸했는지. 그 내용이 우리한테 다 했다며요. 결혼하자. 그리고 또 질질 매달리더라고요. 하루도 괴롭지 않는 날. 차 씨 측 입장을 듣기 위해 취재진이 여러 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어떤 응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진실 공방으로 갈등이 치닫는 가운데 A씨는 오늘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지난해 말 미성년자들에게 경복궁 담벼락 낙서를 사주한 이른바 이 팀장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숭례문과 심지어 세종대왕 상에도 낙서를 남기려고 시도했던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 미성년자 2명에게 경복궁 담벼락 낙서를 사주한 이른바 이 팀장 30살 강모 씨. 10대 A군과 B양에게 약속한 돈을 주지 않고 잠적한 뒤 해외 도피까지 계획했지만 5개월 만에 붙잡혀 검찰로 구속 송치됐습니다. 수사 도중에 왜 도망가셨나요? 미성년자 사주 관련해서 할 말씀 없으세요? 경찰 수사 결과 강 씨는 사기죄로 실형을 살고 나온 전과 8범으로 지난해 10월부터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 8곳을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음란물과 성착취물, 저작권 침해물을 올리면서 광고비로 2억 5천만 원가량을 챙겼습니다. 이처럼 사이트를 운영하며 광고 수익을 끌어올리기 위한 홍보 수단으로 문화재 낙서를 기획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복궁 낙서 이틀 전 강 씨는 또 다른 미성년자 C군을 시켜 이곳 숭례문과 광화문 세종대왕 상 등의 낙서를 시도했지만 C군이 겁을 먹고 포기하면서 미수에 그쳤습니다. 구속 이후 경찰 조사를 받던 강 씨가 도주했다 다시 붙잡힌 경위에 대해서도 경찰은 추가 해명을 내놨습니다. 애초 알려진 것과 달리 당시 수갑을 차곤 있었지만 워낙 마른 체구라 팔을 빠르게 움직여 수갑에서 손을 빼낼 수 있었다는 게 경찰의 해명입니다. 경찰은 불법 사이트 운영을 돕고 이 팀장이 이미 잡혔다는 허위 소문을 퍼뜨리는 등 강 씨 검거에 혼선을 준 일당을 함께 검거해 일부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들의 여죄도 확인하고 은닉한 범죄 수익이 더 있는지 추적할 방침입니다. YTN 정윤우입니다. 주말인 내일 서울 도심에서 퀴어 문화 축제와 반대 집회 등 대규모 집회와 행진이 동시에 예고돼 교통 불편이 예상됩니다. 서울 퀴어 문화 축제 조직위는 내일 오후 종각에서 을지로 입구 구간까지 집회를 연 뒤에 종로와 퇴기로 일대를 행진할 예정입니다. 이에 맞서는 반대 단체도 서울시 의회를 중심으로 세종대로 일대에서 집회를 열고 통일로 방향으로 행진을 이어갑니다. 경찰은 세종대로와 남대문로 일대에 극심한 교통 혼잡이 예상된다며 대중교통을 이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며 대표직 유지에 성공한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오늘 두 번째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하이브의 화해 손길을 내밀기도 했는데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 또 법적인 쟁점은 무엇인지 오늘 이슈플러스에서 김성수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민희진 대표가 지난달 1차 기자회견 36일 만에 2차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굉장히 지난번이랑 외관상, 표정상 다 분위기가 좀 달랐던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일단 오늘이 굉장히 중요한 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오늘이 주주총회가 있었던 날입니다. 그리고 오후에 이제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복장도 많이 달라졌고 분위기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가장 중요한 워딩은 제가 들어봤을 때는 이 부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하이브와의 관계에 관해서 이 친구라면 감정적인 부분과 관련해서 끝까지 싸울 수도 있고 의절을 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본인과 하이브 간에는 이게 이해관계로 엮여 있는 관계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감정적인 것을 빼고 이해관계에 대해서 논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는 오늘 기자회견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결국에 그렇게 하이브에게 본인의 입장을 정하는 부분이 아니었는가. 저는 그렇게 좀 봤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올 수가 있겠지만 이에 대해서 하이브도 어떻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 받아들일지를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민 대표는 자신을 응원해 준 사람들에게 감사하다고 하면서 눈물도 흘렸고요. 넘어야 할 산이 많다고 했는데 이건 어떤 의미로 좀 보셨습니까? 예, 만약에라도 하이브 측에서 이 민희진 대표의 이런 조금 다시 관계를 정립해 나가자라는 것을 받아들인다고 하면
지금 현재 뭐 이사회 구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바뀌었기 때문에 어쨌든 이 변경된 체제 내에서 회사를 다시 어떻게 이제 다 같이 운영해 나갈지를 정해야 되기 때문에 넘어야 할 산이 많다고 볼 수가 있고, 만약에라도 하이브에서 이 민희진 대표의 이런 제안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또 추후에 이제 변경된 이사를 통한 이사회가 열릴 것이고, 이에 따른 또다시 분쟁이 발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는 현재는 뭐 명확하게 어떤 방향으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재판부가 어제 뭐 배신적 행위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지금 배신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왔는데, 그 민희진 대표는 뉴진스가 성과를 2년 만에 냈으니 이게 어떻게 배신이 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 말씀하신 것처럼 뉴진스가 이렇게 성과를 냈고, 이것이 본인이 낸 성과가 보이그룹으로는 굉장히 오랜 기간 이제 지나야 나올 수 있는 성과인데, 이렇게 성과를 낸 직원이 어떻게 배신자라고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했던 것인데, 이 부분은 뭐 배신이냐 배임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 게, 법원에서 어제 지금 결정문에 적시를 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은 이 하이브에 대한 배신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이 어도어에 대한 배임은 아니다. 이게 하이브와 어도어는 별개의 법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도어에 대한 배임으로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직 명확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가처분을 받아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배임으로 인정될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는 뭐 향후에 이 형사 고소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검토가 다시 한번 될 수는 있을 것이고, 다만 이 가처분 결정에 있어서 해당 재판부가 봤을 때는 이 하이브에 대해서 배신적인 행위로 보이는 부분이 있지만 그 어도에 대한 업무상 배임이라든지 이 법리적인 배임에 해당하는지는 의문이 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배신과 배임을 조금 달리 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민희진 대표가 이야기했던 부분은 이런 이 차원의 이야기와는 다르게 이 배신에 대해서 신의를 이제 서로 어기는 것이 배신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 본인이 어쨌든 이렇게 성과를 올렸는데 이것이 또 어도어든 하이브에 대해서 배신이라고 볼 수 있는지 본인은 의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어서 이 법리적인 부분이랑은 조금 다른 차원의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오전에 주주총회가 열렸는데요. 민희진 대표 측근 2명이 해임되고 하이브 측 이사 3명이 선임됐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어제 법원이 민희진 어도원 대표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것과는 좀 별개로 봐야 됩니까? 예, 지금 어제 가처분에서 인용이 된 부분이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안건이 여러 가지가 있었고, 민희진 대표이사, 그 이사에 대한 해임 부분이 하나가 있었을 것이고, 예. 또 나머지 2명의 그 이사에 대한 해임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어제 가처분 결정이 난 부분은 민희진 이사, 대표이사에 대한 해임 부분에 대해서 하이브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해달라, 이 부분이 인용이 된 것이기 때문에 나머지 2 이사의 해임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하이브가 행사할 수가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2 이사에 대해서는 오늘 해임이 됐고, 또 이제 주주총회에서 신규 이사를 선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이브가 의결권이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제한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규 이사 3명을 선임을 해서 이 하이브 측의 우호적인 이사들이 현재 이사회를 이제 좀 장악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지금 1대3의 구도가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의결을 요구하는 중요 사안마다 민희진 대표랑 하이브 측 사내 인사가 좀 충돌하는 그런 양상을 보이지 않겠습니까? 예, 아마 대표이사가 이 경영상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사회가 결정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상법상에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만약에 회사 정관에 별도의 그 내용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정관에 따라서 대표이사가 임의로 정할 수 있는 부분, 이사회에서 정해야 되는 부분이 나눠져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이사회에서 정하는 부분이 회사의 중요 부분일 거거든요. 회사 운영의 중요 부분일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표이사가 어떠한 행동을 할 때 이사회에서 이런 부분은 안 된다, 이렇게 의견을 내게 되면 이에 대해서는 대표이사가 어느 정도의 활동에 제약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쟁점이 될 수가 있고, 또 한 가지가 이 대표이사의 선임과 해임이 이사회에서 결정을 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현재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금지가 나왔던 부분은 주주총회에서 하이브의 의결권을 행사하면 안 된다는 것이지, 이 이사회를 개최해서 여기서 대표이사를 뭐 새로 선임한다든지 해임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제한이 나온 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이사회를 개최해서 또다시 대표이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쟁점을 만들 수가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조금 더 보고 법리적인 쟁점이 나오는지를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런데 오늘 아침에 해임된 어도어 이사 2명이 그대로 어도어에서 일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겁니까?
예,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의문이 있는 부분이 이사가 해임이 됐기 때문에 이사의 직책만 갖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도와 이제는 관계가 없는 사람이 됐다고 봐야 됩니다. 예. 그런데 만약에 이사 외에 다른 뭐 직원으로서의 근무를 겸직하고 있는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이사직이 없어졌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로서 근무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만약이라도 이런 근로자로서의 근무 그 근거가 없는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대표이사가 그럼 이 두 사람을 새로 채용한다든지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될 수가 있을 것이고 그렇게 채용 절차를 거치려고 할 때 현재의 이사회에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관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이런 부분이 또 추가적인 법적 다툼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방금 조금 전에 어도어 이사회를 좀 장악을 했다. 하이브 측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언제든지 의사회에서 대표이사를 해임하겠다 이렇게 의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 부분은 지켜봐야 될 것 같은 게 이사회나 이런 부분에서 정할 수 있는 것도 정관에 명시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사회의 권한에 대해서 어디까지 있는지 봐야 됩니다. 뭐 공동대표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대표이사를 해임하는 데 있어서 뭐 어떠한 결정을 할 수 있다든지 이런 부분이 명확하게 좀 나와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현재 어쨌든 하이브에서 이제 선임한 이사라고 보이는 이 이사들이 해임을 했을 때 그에 대해서 만약이라도 나중에 이 부분이 뭐 위법하다라고 분쟁이 발생을 하면 하이브에 대한 책임을 법원에서 뭐 검토를 할 수 있을지 여부까지도 어쨌든 여러 가지로 좀 가능성을 두고 봐야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는 그렇게 해서 해임까지 갈 것인지 아니면 뭐 공동대표를 선임을 해서 이 대표이사로서의 권한을 또 조금 제한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관련해서는 현재 오늘 구성이 됐으니까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어제 재판부가 판결한 내용을 보면은 민희진 대표가 어도어의 독립을 모색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하이브도 이 부분을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본안 소송에서는 다른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본안이라고 예상할 수 있는 가장 이제 중요한 사건이 그 업무상 배임으로 형사 고소를 한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형사 고발이었겠죠. 근데 형사 고발과 관련해서 그 배임이 있는지 여부가 판단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배임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에 대해서는 형사적인 처벌이 이루어질 것이고 이에 따른 뭐 민사적인 배상 청구라든지 이런 부분도 추가적으로 검토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다만 어제 이제 재판부에서는 배신 행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이제 기재를 하기는 했었지만 이게 재판부마다도 이 업무상 배임이라든지 배신 행위라든지 이런 부분을 달리 판단할 수가 있어요. 사실관계를 달리 판단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법리상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달리 판단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 해당 재판부에 따라서 조금 달리 볼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하이브가 민 대표의 해임안에 대해서 수사 결과를 좀 지켜보다가 임시주총 개최를 혹시 또 요구할 수 있습니까? 네, 현재 주주로서의 권리는 계속해서 남아있기 때문에 임시주총을 다시 한번 또 소집을 청구를 해서 주총을 열 수도 있는 것이고 거기서 다시 한번 의결권 행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때도 또 가처분을 통해서 의결권 행사 금지를 또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쪽 방향을 통해서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예, 오늘 민희진 대표 인터뷰를 통해서 하이브에게 타협점을 찾자 하면서 화해를 제안했거든요. 오늘 얘기 좀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직위에 대한 욕심이나 뭐 돈에 대한 욕심 자체가 사실 이 분쟁의 어떤 요인이 아니었었어요. 그러니까 그건 지금도 분명하고 하이브가 어떤 식으로 나오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거고 그리고 저는 주주관계약이 뭐 어떻게 수정되든 사실 이렇게 큰 그게 없기는 해요. 딱 하나 경업금지 제가 말했던 그 독소 조항만 없어지면 사실 제가 포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저는 포기해서도 타협할 수 있기 때문에 저한테 그건 전혀 중요하지 않은 문제인 거고. 네, 타협점을 찾자 이렇게 화해를 제안을 하면서 하이브의 주가가 급등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이브가 받을까요? 어떨까요? 그 부분은 하이브에서도 고민을 여러 가지로 해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뭐 이해관계를 따져봤을 때 결국엔 회사이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가장 중요할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해관계를 따져봤을 때 만약에라도 민희진 대표의 이 화해 제안이 더 하이브에게 이득이 된다라고 한다면 받아들일 것이고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뭐 다른 법적 조치를 통해서 뭐 이사회라든지 뭐 주주총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사회 결의를 통한 뭐 대표이사로서의 권한을 제한하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어도어 민희진 대표가 담당하고 있는 걸그룹 뉴진스가 얼마 전에 또 음반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대의적으로 실익을 찾으려면 하이브가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할까요?
그 부분은 어느 방향으로 가는 것이 이득이 되는지는 뭐 미래를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뉴진스가 이 민희진 대표와 굉장히 뭐 가까운 관계에서 민희진 대표가 많이 프로듀싱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하이브는 어느 정도 검토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축구 국가대표 선수와 코치를 지낸 차두리 씨가 여러 여성과 동시에 교제한 의혹과 관련해서 고소장을 제출했는데 이제 피소된 여성이 오늘 경찰에 출석을 했습니다. 사건 개요부터 한번 다시 정리를 해주시죠. 예, 차두리 씨가 지금 현재 그 혼인 관계에 있는 상태입니다. 뭐 지금 현재 사실상 혼인 관계가 뭐 이제 종료가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데 어쨌든 혼인 관계가 있는 상태였고 이와 별도로 이제 그 여성이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이 여성이 한 분이 계시고 그리고 또 현재 연인이다라고 지금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여성이 한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차두리 씨가 이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는 이 여성, 그러니까 아직 뭐 전 연인인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명시를 드리면 어쨌든 이 여성이 본인을 뭐 명예훼손을 하고 있고 또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협박의 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을 하고 있다라고 해서 차두리 씨가 이 여성을 명예훼손 그리고 스토킹 혐의 등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만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그 여성도 이 여성이 본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했고 이 지금 현재 이 피의자로 이제 지목된 이 여성이 오늘 조사를 받았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예. 차두리 씨는 동시에 여성들을 교제한 것을 부인했지만은 고소를 당한 여성은 그 주고받았던 메시지를 근거로 내놨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그 메시지가 사실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뭐 여러 가지 대화의 정황을 봤을 때는 어느 정도의 만남을 가졌던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두리 씨도 만남 자체는 가졌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있고, 예, 다만 연인 관계였는지 여부는 달리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 현재 지금 이제 그래픽에 나오고 있는 부분이 그 대화 내역이라고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만약에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볼지는 뭐 일단은 저희가 보는 것과 달리 이 수사기관에서 어떻게 볼지도 중요한 부분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수사기관에서 어떻게 볼지도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명예훼손 같은 경우에 이게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있고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있습니다. 사실을 적시했다고 하더라도 명예가 훼손된다면 명예훼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도 허위 사실 적시로 명예훼손 고소가 된 것인지 사실 적시 명예훼손 고소가 된 것인지 이 부분을 봐야 되고, 이 혐의가 인정이 되는 방향도 어느 혐의가 인정되는 것인지를 저희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몇 번 만남을 가진 사이라는 건 인정했는데 연인은 아니, 이 둘의 차이가 뭔가요? 어떤 경계가 있나요? 그러니까 그 저희가 뭐 사귀는 사이라고 하는 것이 연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뭐 몇 차례 데이트를 하고 식사를 했는데 사귀는 사이까지 나아가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차이가 조금 있다라고 보이고, 차두리 씨 측에서는 일단 몇 번의 만남을 가진 사이는 맞다라고 인정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연인은 아니었다라고 부인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진실 공방도 있을 것으로 보이고, 다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명예훼손이라든지 스토킹 처벌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이 부분도 중요한 사실관계이기는 하겠지만, 이 명예훼손의 그 요건은 명예를 훼손했는지 여부이고 이에 대해서 뭐 위법성 조각 사유가 있는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사실과는 별도로 명예훼손은 인정이 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차두리 씨가 지금 법적으로는 여전히 혼인 상태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차두리 씨가 법적으로는 혼인 상태가 있는 것이 맞고, 다만 예전에 한 10년도 전에 이제 이혼 조정 신청을 했었고 이혼 소송을 제기를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리고 차두리 씨가 그 이혼 소송에서 이혼 청구가 기각이 됐다 보니까는 혼인 관계가 유지가 되고 있는데, 차두리 씨 측 주장은 혼인 관계는 법적으로 인정이 되고 있지만 뭐 실질적으로는 뭐 굉장히 사실상 이혼과 유사한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도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지금 누리꾼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이 부분도 어느 정도의 추가적인 쟁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차두리 씨의 사적인 문제가 코치 업무 수행에 지장을 준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일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 부분 관련해서도 현재 지금 뭐 여러 명의 여성을 만난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는 시점이 저희가 작년에 그 카타르 아시안컵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였고, 그때 당시에 이제 차두리 씨가 코치를 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는 이 부분 관련해서 어떠한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 다만 이 부분은 뭐 이 코치를 하면서 이성관계를 뭐 만나지 않아야 된다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다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라고 보이고, 다만 뭐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수는 있는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예.
자, 김호중 씨 얘기도 좀 해볼까요? 오늘 검찰에 송치가 됐습니다. 혐의에 음주운전도 추가됐는데요. 추가된 내용도 한번 좀 살펴봐 주시죠. 예, 그 김호중 씨 같은 경우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당시의 죄명이 일단은 사고 미조치, 도로교통법상의 사고 후에 조치를 하지 않은 부분 관련해서 사고 미조치가 하나가 있었고, 그리고 위험운전 치상이 있었습니다. 이 특가법상의 위험운전 치상이라고 해서 이 음주라든지 약물에 의해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할 때 이 운전을 하고 그로 인해서 누군가를 다치게 하면 발생하는 것이 이제 특가법상의 위험운전 치상인데, 이 부분 혐의가 있었고, 또 도로교통법 위반 외에도 그 도주치상이라고 해서 또 특가법상의 이 도주와 관련해서 도주를 했는데 그 다음 상해가 발생하면 도주치상도 되거든요. 그렇게 세 가지와 그리고 또 범인도피 방조가 있었습니다. 범인 도피, 자신이 이제 범인이라고 한다면 본인을 도피할 수 있도록 뭐 대신 자수해달라든지 이런 게 이제 범인 도피 행위라고 볼 수가 있는데, 범인 도피 방조 혐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경찰에서 수사를 마치고 검찰로 송치하면서는 앞서의 그 죄명 중에 이 범인 도피 방조 같은 경우에는 범인 도피 교사로 변경이 됐고, 그리고 그 영장 청구 당시에는 빠져 있었던 혐의인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 이 부분이 이제 추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 방조와 교사의 차이를 설명을 드리면, 그 범인도피 방조 같은 경우에는 누군가가 내가 너 대신에 자수를 해줄게라고 하는데 그러면 뭐 내가 이렇게 했어라고 이야기를 해서 어느 정도 용이하게 해주는, 이 본인이 자수를 하겠다고 하는 사람에게 용이하게 해준 이런 것을 방조라고 할 수가 있고, 그 교사라는 것은 이 사람이 먼저 자수를 하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게 아닌데, 내가 먼저 가서 나 대신에 좀 자수해 줄래? 날 좀 범인 도피해 줄래? 라고 하는 게 교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경찰에서는 김호중 씨가 이 방조를 한 정도가 아니라 직접 부탁을 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교사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범인 도피 교사 혐의가 이제 추가가 된 것이 있고, 또 음주운전 같은 경우에는 영장 청구 당시에는 영장이 발부되기 위해서는 그 상당한 소명이 이루어진 부분만 이제 죄명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아무래도 좀 빠졌던 것 같은데, 현재는 음주운전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CCTV라든지 당시의 동석자들의 진술 이런 걸 통해서 어느 정도의 음주를 했다라는 걸 전제로 해서 위드마크 공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위드마크 공식이 어떤 사람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고 운전한 다음에 적발되는 게 시간의 텀이 있을 때가 있어요. 이럴 때 이때 당시에 그러면 이 혈중 알코올 농도를 계측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이 운전 당시에 뭐 3시간 전에 어느 정도 했을지를 위드마크 공식이라는 걸 대입하면 이제 계산이 나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인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 혈중 알코올 농도를 이렇게 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일단은 전체적으로 마신 양을 이 김호중 씨의 체형이나 이런 걸 통해서 계산을 해본 겁니다. 이게 당시에 이만큼을 마셨으면 이만큼의 혈중 알코올 농도고, 그 다음에 몇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 운전 당시에는 몇 정도였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0.03을 넘었다는 거죠. 그렇게 일단 경찰은 보고 그 부분도 일단 검찰에 음주운전 혐의도 있다라고 송치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지금 뭐 과학적으로 이렇게 근거를 냈겠지만 이게 재판부에서도 이게 인정이 될까가 관심이거든요. 과거 이창명 씨 사례를 보면 인정이 안 됐었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 부분 관련해서 결국 재판을 가봐야 되겠지만,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은 그 운전 당시에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을 넘었다라는 것을 증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 관련해서 명확하지 않다고 한다면 과거에는 계속해서 무죄가 선고됐던 사례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수사기관에서도 그 부분 관련 법리 검토를 많이 할 것으로 보이고, 그 과거의 그런 판례들보다도 훨씬 많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부분 관련해서 대법원에서 어떻게 볼지, 결국은 이게 대법원까지도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이 음주운전 판단에 관련해서 어떻게 기존의 태도를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새롭게 판단하는 부분이 있을 것인지, 이 부분은 좀 쟁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김 씨와 함께 소속사 대표, 본부장, 매니저도 검찰에 함께 넘겨졌는데 적용된 혐의 좀 설명해 주실까요? 예, 이 소속사 대표 그리고 이 본부장, 이 두 사람은 지금 같이 구속이 됐죠. 그래서 이 소속사 대표 같은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범인도피 교사죄 혐의로 일단은 송치가 된 것으로 알려져 있고, 또 그리고 본부장 같은 경우에는 증거 인멸 혐의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메모리 카드를 뭐 본인이 먹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 증거 인멸 혐의가 있었고, 또 추가가 된 것이 범인도피 교사 혐의가 추가가 됐습니다. 뭐 이런 대신 자수해달라 이런 이야기를 교사했다 이렇게 좀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있고, 또 매니저가 있습니다. 매니저 중에 허위 자수를 했던 매니저가 있고 그 외 다른 매니저가 있습니다. 이 매니저는 그 당시에 김호중 씨를 차에 태워서 그 구리시의 호텔로 이동을 했던 매니저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매니저 같은 경우에 현재 경찰에서 본 혐의는 이 매니저도 음주 상태였고, 그렇기 때문에 음주운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매니저에 대해서도 음주운전 그리고 또 범인 도피
이게 결국에는 김호중 씨가 범인이라고 한다면 이 범인을 도피할 수 있도록 해준 거기 때문에 이 범인 도피 혐의 이렇게 두 가지 혐의가 추가돼서 이제 송치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검찰에 송치되면서 김호중 씨가 다리를 좀 이렇게 절뚝이는 듯한 모습을 보여서 또 이게 또 화제가 됐습니다. 예전에 영장 실질 심사를 받으러 갈 때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걸까요? 예, 다리를 절뚝인 이유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뭐 실제로 그 수용 생활 동안 뭐 다리가 조금 다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뭐 이렇게 관측 중에 하나는 위험운전 치상이라는 죄명이 있지 않습니까? 이 위험운전 치상이라는 것이 음주 또는 약물에 의해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운전을 해서 사람을 다치게 하면 이제 성립이 되는 것인데 이 판례들을 보면 이 사람이 그때 당시에 뭐 걸음을 제대로 못 걸었다든지 말이 어눌했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사실관계를 확인을 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영장 신청 당시에도 이 김호중 씨가 이 차에서 이렇게 탈 때 조금 이렇게 휘청거리는 듯한 모습이 있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좀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로 제시를 했던 것 같고 또 그리고 차가 이 맞은편에 있는 택시를 추돌할 당시에도 차가 일자로 가는 게 아니라 조금 왼쪽으로 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관련해서 이게 정말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웠다라고 주장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 만약이라도 김호중 씨가 그런 부분을 조금 반영을 하기 위해서 본인이 평소에도 조금 다리가 불편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쩔뚝인 것은 아니냐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해서도 뭐 여러 가지 의견은 볼 수가 있겠지만 다만 저희가 어떤 상황인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단언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사고 당일에 뒤늦게 알려진 사실인데 개그맨 정찬호 씨와 가수 길 씨가 김호중 씨와 함께 있었던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음주운전 방조 의혹이 제기됐는데 이 점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예, 지금 현재 사실관계를 보면 이 김호중 씨가 그 당일에 스크린 골프장에 있었고 그 다음에 음식점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유흥주점으로 갔거든요. 그리고 집으로 갔다가 김호중 씨가 집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다시 본인의 차를 가지고 나오면서 상대방 차량을 이제 추돌한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 스크린 골프장의 경우에는 이 정찬우 씨와 그리고 가수 길 씨가 같이 있었다고 지금 알려져 있고 그리고 이후에 음식점과 유흥주점은 정찬우 씨는 동석하지 않고 이 길 씨가 동석을 했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라도 음주운전을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해줬다라고 해서 방조의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 행위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음주운전 방조가 될 수가 있고 이에 대해서 이제 뭐 음주운전 방조를 한 것은 아니냐 이런 조금 추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알려진 것으로는 경찰에서도 음주운전 방조의 혐의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지는 않고 있고 다만 당시 동석자이기 때문에 뭐 이런 참고인 조사를 통해서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라든지 그런 부분을 보기 위해서 참고인 조사를 한 것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저희가 다른 억측은 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근데 가수 길 씨가 세 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아무래도 길 씨가 그렇기 때문에 더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길 씨 측의 입장은 현재 음주운전 방조 관련해서도 부인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또 본인 같은 경우에도 같이 술을 마셨을 거지 않습니까? 그에 관련해서 본인은 본인의 차를 운전하지 않고 택시를 타고 이동했다. 이렇게 해서 음주운전 사실이 없다라는 것을 좀 명확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자, 주제를 한 번 더 넘겨볼까요? 최태원 SK그룹 회장 그리고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항소심 결과 세기의 이혼 소송이라는 얘기로 아주 뜨거운데요. 재산 분할로 1조 3,800억 원이 넘게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고요. SK그룹 성장하는데 노소영 관장의 역할이 있었다고 인정이 된 건데 어떤 의미라고 보셨습니까? 예, 이 이혼 소송에서는 재산 분할의 과정이 거쳐지게 되고 이와 관련해서는 일단은 이번 소송에서 쟁점이 된 부분이 두 가지입니다. 이 재산 분할을 얼마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 위자료는 얼마가 인정이 돼야 될 것인지 이 두 가지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예. 1심에서는 이 재산 분할과 관련해서 이 부부가 이 재산의 분할이 되는 실질적 공동 재산이 그 SK 주식은 포함이 안 된다고 봤던 겁니다. 이 최태원 회장의 SK 주식 같은 경우에는 최태원 회장이 뭐 이 특유 재산, 이 상속이라든지 증여를 통해서 본인이 받은 것이지 이게 가족이 같이 지냄으로 인해서 이룩한 재산이라고 보지 않았던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SK 주식은 특유 재산이어서 분할의 대상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외한 부분이 분할이 됐습니다. 그래서 1심에서는 665억 원 정도가 이제 인정이 됐었거든요. 예. 그런데 항소심에서는 이 재산 관련해서 SK 주식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그렇게 분할의 대상이 된다라고 한다면 기여도를 보거든요.
이게 누군가는 돈을 벌었고 누군가는 이걸 증식한다든지 아니면 자본 감소를 막는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여도를 보는데 그 부분은 이제 65% 대 35%로 본 겁니다. 예. 그리고 노소영 관장의 그 35%가 1조 3,800억 원 정도가 된다고 본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재산 분할이 있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고, 또 위자료 같은 경우는 위자료는 내가 어떠한 배우자의 어떠한 행위로, 유책 행위로 인해서 이러한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 이 정신적인 피해에 대해서 지급하는 것이 위자료인데 1심에서는 이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 1억 원 가량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 항소심에서는 이 위자료,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20억 원 정도가 인정이 돼야 된다라고 봐서 재판부에서 위자료를 20억 원으로 이제 인정을 해줬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 부분 관련해서도 이 위자료라는 것이 이렇게 높게 인정된 적이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굉장히 좀 관심을 갖는 그런 판결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근데 지금 또 궁금한 거는 이제 SK의 경영권이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1조 3,808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액수가 지금 현금으로 또 줘야 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돈을 마련해야 될 것인가. 만약에 대법원에서 확정이 된다면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상고심이 확정이 될 때까지 시간이 꽤 걸리기는 할 겁니다. 그렇지만 만약이라도 상고심에서 확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는 결국에 어떻게 최태원 회장이 자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인가가 쟁점이 됩니다. 그리고 최태원 회장이 1조가 넘는 재산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SK 주식과 관련한 처분이라든지 아니면 이를 담보로 한 대출을 검토를 해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이라도 처분을 한다고 하면 이 처분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 이런 부분까지 감안을 하면 이 SK 주식에 관해서 이 최태원 회장이 가는 지분이 굉장히 많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고, 또 그리고 만약이라도 노소영 관장이 이 현금을 받는 부분을 SK 주식을 매수하는 데 사용을 한다고 한다면 이 노소영 관장이 굉장히 높은 주주로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관련해서 뭐 추가적으로 SK 관련해서 이런 좀 경영권 분쟁까지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관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지금 어마어마한 재산 분할 금액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승소를 한 노소영 측 변호사가 좀 웃는 모습이 공개가 돼서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성공 보수가 얼마인지도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시기도 하고요. 재판장이었던 김시철 부장판사도 좀 관심을 받았는데 두 가지 어떻게 좀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그 담당 대리인 분과 관련해서는 저도 오늘 오전에도 다른 변호사 분이랑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상대방 최태원 회장 측은 김현장 법률사무소가 우리나라 최고 법률사무소였고 그에 비해서 이제 이 상대방 대리인은 큰 대형 로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이게 어느 정도의 성과 보수가 약정됐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도 정말 궁금하다. 그리고 이게 만약에 성과 보수가 높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결국에 세금적인 부분도 고민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도 나왔고, 이 성과 보수가 보통은 신급당 1심에서 성과 보수, 뭐 2심에서 성과 보수 이렇게 결정을 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상고심까지 다 해서 성과 보수가 약정돼 있는 건 아니냐, 뭐 여러 가지 저희가 추측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 관련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상황 같고,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뭐 재판장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저희가 뭐 여러 가지 조금 쟁점이 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세간의 화제가 되는 판결 그리고 법적 쟁점들 김성수 변호사와 짚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금요일 퇴근길 수도권에 갑자기 약하게 비가 내렸습니다. 지금은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는데요. 비가 완전히 그친 것은 아닙니다. 밤 9시 이후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를 시작으로 자정 이후에는 그 밖의 수도권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비가 내리겠고 새벽 중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이후 서쪽 지방은 구름만 많다가 오후부터 맑은 날씨를 회복하겠는데요. 반면 새벽에 경기 동부와 영서, 충북 북부에 또다시 비가 오겠고 아침부터 밤 사이에는 강원과 경북 곳곳에도 오락가락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의 양은 5에서 20mm로 많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돌풍과 벼락을 동반하거나 강원 일부 지역에는 쌀락 우박이 떨어지겠습니다. 내일은 서울 낮 기온이 27도까지 오르는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예년 수준의 더위를 보이겠습니다. 반면 다른 지역은 예년 기온을 밑도는 가운데 동해안은 20도 안팎을 보이며 한낮에도 선선하겠습니다. 휴일인 모레도 강원과 경북 곳곳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예년보다 늦게 발생한 1호 태풍 에위니아가 오늘 새벽 일본 남쪽 해상에서 소멸했습니다. 올여름에는 태풍의 영향은 예년보다 적겠지만 가을 태풍의 위력이 더 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반도 태풍 전망을 김민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일본 남동쪽 해상의 거대한 구름. 오늘 새벽에 소멸한 올해 첫 태풍 에위니아가 남긴 비구름입니다.
지난 30년 동안 5월까지 발생한 태풍은 평균 2.5개. 하지만 올해는 5월 말까지 1호 태풍 1개뿐입니다. 풍선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부풀어 오르는 것처럼 대기 중 한 곳에 저기압이 발생하면 주변에는 고기압이 만들어집니다. 인도양과 중태평양의 해수면 온도가 높아 대류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저기압이 만들어지자 태풍 발생지인 서태평양에는 고기압이 형성되면서 발생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은 겁니다. 기상청은 올여름에는 태풍의 영향이 적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여름철 태풍은 저희가 지금 적거나 비슷한 확률이 각각 한 40% 정도 보고 있고요. 북태평양 고기압이 서쪽으로 확장하면서 태풍이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중국 남부로 이동하거나 타이완 부근에서 방향을 틀어 일본을 향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기상청은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가을 태풍입니다. 가을에는 여름보다 바다에 열이 많아 태풍이 강하게 발달하기 좋은 조건입니다. 여름철에 우리나라를 뒤덮었던 북태평양 고기압이 물러나면서 한반도 주변으로 태풍의 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이 이렇게 가을철에도 물러나지 않고 버티고 있으면 제트기류도 밀려서 우리나라에서 좀 약해지거나 아니면 더 북쪽으로 밀려가 있거든요. 강한 제트기류 영향으로 태풍이 이제 기울어지면서 급격하게 이제 건조 공기가 들어오면서 태풍이 약해지는데 이 제트기류가 약하게 되면은 태풍이 어느 정도 강도를 유지하면서 계속 한반도로 접근할 수가 있는 겁니다. 1호 태풍 에위니아는 한반도에 영향 없이 소멸했지만 올해 전 세계 바닷물 온도가 관측사상 최고치를 보이고 있어 슈퍼 태풍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14명의 희생자가 난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미오천교 임시제방공사 현장 소장과 감리단장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특히 현장 소장에게는 법정 최고형이 선고됐는데 재판부는 부실 대응을 강하게 질책하면서 이례적으로 더 높은 형량을 선고하지 못하는 것에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이성호 기자입니다. 지난해 7월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친 오송 지하차도 참사. 사고 발생 10개월 만에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미오총교 임시제방 부실 축조 책임자들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사 등으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현장 소장 A씨는 징역 7년 6개월을, 감리단장 B씨는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현장 소장 A씨에게 선고된 형량은 관련 법상 최고 형량.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제방 축조 기술을 무시한 임시 제방이 안정성을 갖추지 못한 점을 잘 알았을 것이라며 오송 참사는 자연재해가 아닌 피고인들의 고의에 가까운 중대한 과실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현장 소장에게는 징역 15년, 감리단장에게는 징역 12년은 선고해야 하지만 현행법 규정상 그럴 수 없어 법관으로서 무기력함을 느낀다며 법 개정 필요성도 언급했습니다. 법이 또 그렇게 되다 보니까 법에서 허용하는 최고의 형량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만족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관계자는 행복도시건설청과 금강유역환경청 그리고 경찰과 소방 등 모두 30명과 법인 2곳, 유족 등이 고발한 중대시민재해 등 혐의와 관련해 김영환 충북지사, 이범석 청주시장 등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재난 참사를 막을 수 있었던 골든타임을 놓친 지자체 등에도 반드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와 처벌이 이루어졌으면 한다라는 입장 전달합니다. 오송 참사 발생 10개월 만에 책임자들에 대한 첫 선고가 나오면서 다른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성호입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 사업 과정에서 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브로커가 1심 첫 공판에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오늘 열린 첫 공판에서 브로커 서모 씨 측은 검찰이 제기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증거를 전부 확인하지 못해 본격적인 재판을 받기 위해선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차를 빼달라고 요구하는 여성을 폭행한 전직 보디빌더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오늘 3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20일 오전 11시쯤 인천시 남동구에 있는 한 아파트 상가 주차장에서 30대 여성을 주먹 등으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돈을 써서 성추문의 폭로를 막았다는 혐의에 대해 배심원단이 유죄라고 판결했습니다. 뉴욕 맨해튼 주민 12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이틀째 심리를 마친 뒤 검찰이 제기한 34개 중범죄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로써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유죄를 인정받은 첫 번째 전직 대통령이 됐습니다. 유죄 판결이 내려짐에 따라 재판을 주재한 후원 머천 판사는 오는 7월 11일 형량을 선고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배심원단의 판결 이후 법원 앞에서 수치스러운 일이며 조작된 재판이다. 진짜 판결은 11월 5일 대선일에 내려질 거라며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모든 사람이 이곳에서 벌어진 일을 알고 있다며 헌법을 위해 싸우겠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가 미국 역대 첫 유죄 판결을 받은 전직 대통령이 되면서 5달 남은 대선 판도가 출렁거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번 판결로 바이든이 반사 이익을 얻을지 아니면 반대로 트럼프 지지세가 결집할지는 관측이 분분합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 판결이 바이든 대통령의 정적 죽이기라고 규정했습니다. 미국을 위한 싸움을 계속하겠다며 대선 레이스를 포기할 생각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This was done by the Biden administration in order to wound or hurt, and we'll keep fighting. We'll fight till the end and we'll win because our country's gone to hell.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의 유죄 판결로 지지율이 2% 정도 하락해 박빙 양상인 경합주에서 순위가 뒤바뀔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재판이 2달 가까이 진행되면서 지지율 하락이 이미 반영됐을 거란 견해도 만만치 않습니다. 오히려 트럼프 지지세가 더 결집돼 지지율이 올라갈 거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정치 매체 폴리티코는 트럼프 캠프 내부에서 유죄 판결로 주목도가 올라가 대선 입지가 더 유리해질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I'm a native New Yorker. We support Trump. I never voted for him the first time, but we'll do it this time. It's a disgrace. 법적으로 대선 출마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미국 헌법은 대통령 자격으로 미국에서 태어난 35살 이상 성인의 14년 이상 미국 거주라는 조건만 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형을 선고받은 뒤 옥중 당선될 경우엔 전례가 없는 일이어서 해석이 분분합니다. 뉴욕타임스는 연방법원이 아닌 뉴욕주 재판 결과에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돼도 사면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대통령으로서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석방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법조계는 전과가 없는 트럼프에게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중입니다. 일본 육상자위대 훈련장에서 수류탄 투척 훈련 중 파편을 맞은 자위대원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지난해에는 훈련장 총기 난사로 사상자가 나오는 등 자위대가 잇따른 사고로 시름이 깊어지는 모습입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일본 야마나시현에 있는 육상자위대 훈련장에서 진행된 수류탄 투척 훈련. 29살 자위대원이 폭발한 수류탄 파편을 맞고 병원에 후송됐지만 숨졌습니다. 훈련 당시 여러 대원이 함께 수류탄을 던졌는데 이 대원은 다른 대원이 던진 수류탄 파편에 맞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亡くなられた隊員に哀悼の誠を捧げるとともにご家族にお悔やみを申し上げます。 일본 육상 자위대의 수류탄 훈련 때에는 훈련병 옆에 지도를 맡은 대원이 함께하게 돼 있습니다. 숨진 대원은 지도를 담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5m 떨어져 있는 표적을 향해 수류탄을 던진 뒤 곧바로 1m 높이의 엄폐물에 몸을 숨겨야 하는 훈련입니다. 자위대는 수류탄 투척 뒤 몸을 숨기는 타이밍이 늦었는지 여부 등 자세한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사고 직후 총기, 수류탄 등 화기를 이용한 훈련은 일시 중단됐습니다. このような事案は武器を扱う組織として決してあってはならないものであり、陸上幕僚長として非常に重く受け止めております。 지난해 6월에는 기우시에 있는 사격 훈련장에서 육상 자유관 후보생이 총기를 난사해 대원 2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습니다. 또 지난달에는 이즈제도 앞바다에서 해상 자위대 헬기 2대가 충돌해 추락하면서 대원 8명 중 1명이 숨졌고 7명은 여전히 실종 상태입니다.
가뜩이나 인력 충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위대가 잇따른 사고로 인해 부정적 이미지가 한층 부각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뉴스플러스 오늘의 경제픽입니다. 최태원 SK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재산 분할로 약 1조 3,80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2심 결과가 어제 나왔죠. 만약에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난다면 최 회장이 어떻게 이 큰 돈을 마련할지 전망이 분분합니다. 최태원 회장은 SK 주식 중에 17.73%를 가지고 있는데요. 어제 종가 기준으로 최 회장 보유 가치는 2조 500억 원가량입니다. 1조 3,800억 원에 해당하는 SK 주식 12%를 매각하면 최 회장은 최대 주주 자리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경영권의 마지노선이라고 불리는 15% 아래로 내려가게 되는 겁니다. 지난 2003년 미국계 헤지펀드 소버린의 공격에 자칫 회사를 뺏길 위기에 처했던 최 회장이 SK 주식을 매각할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 최 회장의 다른 재산을 처분하는 시나리오도 있습니다. 법원이 밝힌 최 회장의 재산 4조 원 정도인데요. 이 SK 지분 17%를 뺀다면은 2조 원 정도가 남게 됩니다. 그리고 비상장 회사인 SK 실트론의 경우 재판부는 7,500억 원 정도로 가치를 평가했습니다. 주식 매각에 따른 양도소득세도 물론 내야 하죠. 그리고 주식을 담보로 대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최 회장이 지금까지 대출한 금액 4,300억 원인데요. 1조 원 정도 추가로 대출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경영권 분쟁 가능성에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자자들로 SK 주가는 이틀째 폭등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서 경영권이 흔들릴 수 있는 만큼 SK 측은 공식 대응을 자제하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오동건 기자입니다. 저의 이 사건으로 인해서 가정의 소중한 가치가 법에 의해서 지켜지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지난해 11월 노소영 관장은 이혼 소송 항소심의 첫 변론 준비 기일에 직접 출석해 이렇게 소감을 밝혔습니다. 한 부부의 소송을 넘어 가정의 가치를 언급하며 사건의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노소영 관장에게 1조 3,808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단을 내린 항소심 재판부. 최태원 회장이 일부 일처제를 전혀 존중하지 않았다고도 질타해 노 관장의 주장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SK 측은 최태원 회장 변호인단의 발표 외에 별도 대응은 없다는 입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혼이란 개인적인 사안인 만큼 공식적인 대응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데 SK 주가는 크게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어제 9% 넘게 폭등한 15만 8,100원의 거래를 마친 뒤 오늘도 11% 오른 17만 6,200원에 마감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안 팔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 지분이 만약에 줄어들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는 거고 최태원 회장이 통제력이 약해지면서 경영권 프리미엄의 가치가 올라갈 수 있다는 기대감이죠. 만약 1조 3천억 원이 넘는 돈을 현금으로 지급하라는 2심 판단이 대법원에서 굳어진다면 최 회장이 SK 지분을 팔고 이에 따른 경영권 쟁탈전이 벌어져 주가가 오를 수 있다는 심리가 투자자들을 자극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자신이 보유한 지분을 일부 매각하고 현금을 마련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현재 최 회장이 SK그룹의 17.73%의 지분을 보유한 최대 주주입니다. 그렇지만 산술적으로 계산해 볼 때 1조 원대가 넘는 이 재산 분할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이 금액을 가지고 노 관장이 SK 주식을 매입한다면 7%의 2대 주주로 올라서게 됩니다. 이때 경영권 분쟁에 크게 휘말릴 가능성이 높고 이 때문에 SK 측이 적극적으로 나서 노소영 관장 측과 막판 협상에 나설 수 있다는 분석도 있지만 SK이노베이션이 노소영 관장의 아트센터 나비를 상대로 건물을 비워달라며 낸 소송도 진행 중이고 최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이사장에 대한 위자료 소송도 얽혀 있어 합의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오늘 주유하셨습니까? 오늘 기준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5주 만에 1,700원 아래로 떨어져서 1,600원대를 기록 중입니다. 다만 이 금액 유류세 25% 그러니까 205원이 인하된 가격입니다. 유류세 인하가 도입된 2021년 11월은 국제유가가 높아서 국내 시장에도 영향을 받던 시기였습니다.
코로나19로 감소했던 석유 수요가 회복되고 있었지만 오펙 회원국과 러시아 등이 강력한 감산 정책을 내세우면서 원유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뒤에도 유류세 인하 9번이나 연장이 됐습니다. 2022년 7월에서 12월 사이에는 유류세 37% 할인, 그러니까 휘발유 값이 304원 내려간 효과를 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월부터는 25%로 할인폭이 준 상태로 올해 6월 말까지 연장됐습니다. 그런데 최근 국제 유가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 기준 올해 들어서 4월에 이렇게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어제까지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여전하고요. 또 중동 정세가 불확실한 상황이지만은 미 연준의 금리 인하 지연 전망 등으로 유가가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같은 영향으로 국내 기름값이 하락세를 이어가는 데다 4월까지 법인세가 13조 원 가까이 덜 거치면서 2년 연속 세수 결손이 현실화하자 정부는 유류세 인하를 6월 말 종료하는 걸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4월까지 거친 법인세는 22조 8천억으로 지난해보다 12조 8천억이 덜 거쳤습니다. 36%나 감소한 겁니다. 법인세는 4월에만 7조 원 넘게 줄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법인세 납부 실적이 없었던 것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법인세는 지난해에도 같은 기간 16조 원 가까이 감소해 역대급 세수 결손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됐습니다. 4월에는 금융지주회사의 법인세도 조 단위로 줄었습니다. 법인세 급감 등으로 4월까지 국세 수입은 8조 4천억이 덜 거쳤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세수 진도율을 고려할 때 올해 예상했던 국세 수입을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년 연속 세수 결손이 현실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올해 1분기 반도체와 자동차 등 기업 실적이 호조를 보여 8월의 중간 예납분이 들어오면 지난해와 같은 대규모 세수 결손은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얼마큼 법인세가 좀 예측대로 못 가고 있는 부분들을 얼마큼 보완하느냐에 따라서 올해 전체적인 세수에 대한 전망은 나올 수 있다. 그렇지만 작년과 같은 그런 대규모 세수 결손은 그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4월까지 증권거래세는 거래대금 증가에도 세율 인하 영향으로 지난해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소득세는 고금리에 따른 이자 소득세 증가에도 기업 성과급 감소로 4천억이 줄었고 부가가치세는 국내분 납부 실적이 늘며 4조 4천억 증가했습니다. 세금이 덜 거치면서 나라 살림살이도 악화일로입니다.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 수지는 3월까지 75조 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하며 같은 달 기준 역대 최대치를 찍었습니다. 정부는 6월까지 연장한 유류세 환원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류세는 지난 2021년 11월부터 9차례 인하 조치가 이뤄지고 있는데 2년 연속 세스펑크가 현실화하면서 환원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치킨 프랜차이즈 BBQ가 치킨 가격 인상 시기를 또 미뤘습니다. BBQ는 가격 인상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늘부터 소비자 가격을 조정하려던 계획을 다음 달 4일로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애초 BBQ는 지난 23일부터 황금 올리브 치킨 등 주요 제품 가격을 3,000원 올린다고 발표했다가 오늘로 늦췄는데 인상 시기를 한 차례 더 늦춘 겁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앞서 BBQ 등 식품업계와 간담회를 열고 소비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 가격 인상 자제를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이 항공우주와 가스터빈, 고성능 섬유 분야 제품에 대한 수출을 오는 7월부터 통제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 우리 정부는 국내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대한상의에서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업계 관계자들을 만나서 산업 공급망 점검 회의를 열고 중국의 수출 통제에 따른 국내 영향을 점검했습니다. 삼성그룹 창업자인 호암 이병철 회장의 뜻을 기리기 위해 제정된 삼성 호암상 제34회 시상식이 오늘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렸습니다. 올해 수상자로는 과학상 화학, 생명과학 부문의 헤란 다윈 미국 뉴욕대 교수가 예술상 부문에는 한강 소설가 등이 선정됐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올해까지 3년 연속 시상식에 참석했습니다. 부산 도심에 있는 마트 야외 주차장 근처에서 부탄가스통 수천 개가 폭발했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지만 차량 10대가 불타고 마트 유리창 등이 파손됐는데요. 담뱃불이 원인으로 추정됩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폭탄이 터지는 듯한 굉음과 함께 불길이 무섭게 타오릅니다. 비어있는 금속 용기가 곳곳에 흩어져 있고 폭발음도 끊임없이 이어져 마치 전쟁터를 방불케 합니다. 부산 명진동에 있는 마트 주차장 앞에서 불이 난 시각은 오전 11시 반쯤. 갑자기 쾅 하고 소리가 나길래 뭔가 큰일이다 싶어서 바로 베란다로 뛰어가 보니까 불이 나고 있더라고요. 계속 펑, 펑, 펑 하면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차량 10대가 불에 탔고 마트 외벽 유리창 일부가 깨지는 피해가 났습니다. 사고 현장입니다. 불이 주차된 차들로 옮겨 붙으면서 이렇게 뼈대만 남기고 완전히 타버린 차들도 있습니다. 불났대 해가지고 제가 막 뛰어나가서 딴 쪽으로 저는 이제 도망을 갔었거든요. 가까이 왔을 때 연기가 엄청 심하게 검은 연기가 엄청 심하게 많이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화재 현장에는 깡통에 든 식자재와 식용유를 비롯해 휴대용 부탄가스 5,600개가 쌓여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마트 측이 다음 주 행사를 앞두고 지난 29일부터 임시로 쌓아둔 상태였는데 불이 붙으면서 연쇄 폭발로 번졌습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담배꽁초가 화재로 이어졌을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불이 나기 10여 분 전 마트 직원 4명이 발화 지점 근처에서 담배를 피운 사실을 확인하고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경찰은 또 대량의 부탄가스를 인도에 임시로 쌓아둔 마트 측이 가스 안전 관리 규정을 어겼는지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YTN 차상리입니다. 프로야구 한화가 차기 사령탑으로 김경문 전 국가대표팀 감독을 내정했습니다. 양측은 구두 합의를 마치고 세부 계약 사항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는데 늦어도 이번 주말 안에 공식 발표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04년 두산 지휘봉을 잡은 김 감독은 2018년 NC에서 물러날 때까지 KBO 리그 통산 1,700경기에서 896승을 기록한 베테랑으로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때 9전 전승 금메달을 이끌기도 했습니다. 김 감독은 지난 도쿄올림픽 때 4위를 기록한 뒤 야인으로 지냈고 계약이 최종 성사되면 3년 만에 야구 현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역대 최고 한국 영화 100편 가운데 김기현 감독의 1960년 작품 하녀가 최고의 영화로 선정됐습니다. 한국영상자료원은 감독, 배우, 평론가 등 240명을 상대로 우리나라 영화 중 사회 문화적으로 의미 있고 장르 예술적으로 완성도가 높은 10편을 추천받은 뒤 취합해 발표했습니다. 상위 12 작품 안에는 2000년 이후 영화들이 절반을 차지했는데 10년 전 조사에서 봉준호 감독의 살인의 추억만 포함된 것과 비교하면 큰 변화입니다. 와, 시간 참 빠르죠. 벌써 한 주가 훌쩍 지나갔어요. 그러니까요. 내일이 벌써 주말이잖아요. 근데 김수영 캐스터는 보통 주말에 뭐 하세요? 저요, 글쎄요. 일단 뭐 맛있는 음식 먹고 밀린 잠 자고 보통 그러지 않나요? 네, 그쵸. 근데 월요병 없이 주말을 잘 보내는 방법이 있어요. 아, 그런 게 있어요? 네, 우선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은 좋지만 너무 자극적인 음식을 먹거나 폭식을 하면 소화를 하는 과정에서 몸이 더 무거워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자제해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뭐 한다고 했죠? 또요, 밀린 잠 자기. 밀린 잠을 자면 당장은 좋지만 다음날 수면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잠을 더 자더라도 2시간 이상을 초과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저도 하나 말씀을 드리면 주말에 왜 집안일을 이렇게 몰아서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피로를 가중시킬 수 있기 때문에 평일에 할 일과 주말에 할 일을 미리 정해놓는 것이 더 좋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주말에는 시간적인 여유가 생기는 만큼 활력을 불어넣어줄 수 있는 새로운 일들을 해보는 것도 좋다고 하네요. 주말 날씨 알아볼까요? 네, 6월의 첫 주말인 내일 서쪽 지방에서는 바깥 활동하기 무난하겠습니다. 밤사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비가 오겠지만 새벽 중에 대부분 그치겠고 오후부터는 하늘이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반면 동쪽 지방은 새벽에 경기 동부와 영서, 충북 북부에 이어 아침부터 밤 사이 영동과 경북 곳곳에도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의 양은 5에서 20mm로 많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돌풍과 벼락을 동반하거나 강원 일부 지역에서는 쌀락 우박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서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 서울 낮 기온이 27도로 수도권은 예년 수준의 더위를 보이겠습니다. 반면 다른 지역은 예년 기온을 밑도는 가운데 속초 18도 등으로 동해안은 한낮에도 선선함이 감돌겠습니다. 일부 강원과 경북 지역은 휴일인 모레도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캔버스의 김수연, 원희다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뉴스 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에는 뉴스퀘어 저녁 8시 뉴스가 방송됩니다. 고맙습니다.